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오후 들어 좀 허무하게 막판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2,6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오전장까지는 중국발 훈풍이 어제도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밸류업 실망감에 금융주들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짓눌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의 거래소 매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국내 증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보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외국인이 또 삼성전자를 3천억 원 매도하며 증시가 힘이 빠집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반등 모드에 시동을 좀 걸어주나 싶었던 증시가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던 전거래일 한마디. 금투세 공매도가 제공한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구실입니다.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으나 이에 따른 실망감에 밸류업 관련주들은 오전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대형 바이오주까지 쉬어가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던 시장은 장 막판 들어 금투세 공매도 원투펀치를 맞으며 세게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금투세 관련 민주당이 한 달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두겠다라는 소식, 여기에다가 내년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라는 뉴스까지 겹치자 연속 상승에 다소 피로도가 누적됐던 시장은 이를 조정의 빌미로 삼아 하락 마감했던 수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이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수요일인 어제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했지만 장 막판 매물이 출회하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전에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 중동 위기의 금투세 우려도 부각되며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밸류업 지수 발표도 소화하며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도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 이날도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을 팔았습니다. 5,700억 원가량 팔며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했고요.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며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 하락 반전했고요. 이는 지수에 부담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34% 빠지면서 2,600선 아래 2,596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은 팔았고요. 바이오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밀렸습니다. 1.05% 밀리면서 75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한 발 더 들어가서 섹터별로도 확인해 볼까요? 어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이스트소프트는 11%, 센즈랩은 10% 가까이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로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선 관련주들은 비철금속, 특히 구리 가격이 상승하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온전선은 6% 가까이, LS는 3% 넘게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한편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예상과 다른 편입 종목에 시장에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밸류업 관련주, 특히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지수 편입이 유력했던 KB금융은 지수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실망감도 겹치면서 4.7% 밀렸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수요일장은 장 막판 들어 금투세 이슈와 공매도 재개 이슈가 불거지면서 세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해운주에 오늘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주가 우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항만노조의 대규모 파업 예고 소식에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해운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해운주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 주가도 업앤다운이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날 관련주들의 반등 배경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미국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물류대란,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거죠. 국제항만노동자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메인주부터 텍사스주까지 쭉 따라서 이 미국 동부 연안에 따라 위치한 14개 항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 단체입니다. 이 ILA라는 단체가 2018년 당시 고용주 단체와 마스터 계약이라는 걸 체결한 바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 근로자가 개입하는 항만 자동화 설비 도입은 허용을 하겠지만 인간과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는 완전 자동화 항만 설비 도입은 금지하고 있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해운사 머스크가 작업 효율화를 위해 로봇의 일종인 자동 게이트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IRA 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예정된 협상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월 30일까지 새로운 단체 협박을 체결하지 못하면 1977년 이후 무려 반세기 만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3분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4분기를 앞둔 만큼 이 상품 운반이 몰려드는 시기가 또 3분기거든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 이 IRA에 가입된 항구들이 미국 전체 수입 물량의 절반가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이번 파업,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2년 서부 항만 파업 당시만 해도 11일 동안 운영 중단으로 하루 약 10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적 충격이 더하면 더했지 그때보다 적은 수준은 아니겠죠. 일부 해운사들은 물량을 서부 항만으로 돌리기 시작했지만 미국 전체 선적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을 또 서부에서만 소화하긴 너무나 역부족이어서 올해 들어 해상 운임 물류비 부담 을 겪은 삼성전자 상반기에만 운반비로 1조 3천억 원 넘게 썼다고 하거든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가전업계도 지금 추가적인 운임 상승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해운주의 반등 배경, 중동 리스크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레바논 전역에 삐삐 테러를 주도한 기관을 향해 발사를 한 건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부를 향해 미사일이 날아들어오니 작년 10월 이후 처음 네타냐 같은 여러 도시에서는 사이렌이 울릴 만큼 중동 리스크 전면전이 지금 일촉즉발 고조화되고 있는 부분이 또 해운주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사들이 우회 항로, 그러니까 홍해에서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우회 항로를 이용하니 운임지수는 상승할 수 있고 이 같은 항로 운임지수 상승 전망이 해운주 반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로 운임지수가 마냥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오산입니다. 지금 해상 운임지수는 선종에 따라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벌크선 시장은 양호한 물동량 흐름 속 시황 개선에 탄력을 받고 있는데 반해 컨테이너선 시장은 공급 상황이 반전하면서 항로 운임이 5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사실 해운주 브리핑 오늘이 4번째입니다. 배 종류도 그전에 설명을 해드린 바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벌크선은 뭐였죠? 곡물이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 운송하려고 만든 배입니다. 컨테이너선은요, 이 갑판 위에 컨테이너 적재에서 수송하는 화물선이죠. 벌크선 운임 시황을 나타내는 BDI 지수는 4분기를 앞두고 2,000포인트를 회복한 데 반해 컨테이너선 시장은 2분기에 이른 성수기 효과도 받겠다. 조기 선적된 물량들이 빠진 겁니다. 이 물량 증가가 제한된 가운데 선사들의 물량 확보 경쟁까지 심화되며 운임은 5주 연속 이렇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선종별 기업 특징을 나눠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 관련주 흐름까지 점검해보죠. 먼저 HMM입니다. 컨테이너선 비중이 84%에 달하는 업체로요. 산업은행의 매각 실패 이후 업황이 좋지 않자 주가는 올해 내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 그래도 6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려내면서 전날에는 1.3%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STX에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한 해운 물류사죠. 주로 유조선과 건화물선을 운영하고 있고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 업체 중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으로 주가는 전날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펜오션 보시죠. 벌크선이 주 업종으로 전날 주가는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은 대한해운인데요. 실적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지만 주가의 반등 속도는 너무 더디고 변동성도 큰 상황. 주가 121선 위로 올라오며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 항만노조 파업 변수와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 운임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크게 나올 수 있는 위아래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 전략 계속해서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죠.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츠 금융지주는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내년 3월 21일 이후 전량 소각하기로 했고요. 관련해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번 계약으로 1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이행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나오션은 호주 방산업체인 오스탈 인수와 관련해 인수 협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추진을 위해 협상을 지속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뷰코퍼레이션은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중심으로 한 주주 환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영업이익 40에서 60%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언급했고요. 이 역시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의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는 제1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STO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요. 해당 기대감의 관련주들은 최근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를 소화하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치바에서는 도쿄게임쇼 2024가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넥슨은 자회사 네오플에서 개발하는 퍼스트 버셔커 카잔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크래프톤도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 관련 파트너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엑스에서는 베페 베이비페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엔젤 산업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함께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확인한 국내 증시의 움직임은 좀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전날에도 외국인은 삼성전자 3천억 원 중심으로 한 거래소에서 5,700억 원 넘게 팔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확인한 우리 시장은 조금 더 가벼운 움직임을 보일지 아니면 금투세와 공매도 재개 이슈에 맞물려서 지수의 발목이 잡힐지 여부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